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유가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17%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에 또 왜 이렇게 하락폭이 깊어지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채권과 금리를 기반으로 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윤여삼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통화 정책이나 경기에 대한 시각을 좀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예, 뭐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은 원래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들을 감안해서 좀 위쪽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의구심 속에서도 9월 FOMC 전까지는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유동성부터 조절하고 간다라는 기대가 높아졌었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기라든지 뭐 물가에 대한 방향성 등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경제는 좋아지고 확장 국면이 맞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전체적인 숫자가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좀 약세에 대한 기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델타라든지 또 저기 남미 쪽에서는 람다라고 해서 백신 그 효과도 더 먹지 않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여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한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의회 연설에 가서도 여전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이고 신중론 쪽, 그러니까 마켓의 기대는 자칫 잘못하면 올해 연내에도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제 금리 인상도 심지어는 가능하다. 원래 한 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였는데 그런 기대가 땡겨지는 부분을 차단하면서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의 역할이 금융시장을 좀 지탱하고 유동성 여건을 좀 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 좀 무게중심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기조를 아직까지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네.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또 시장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책에는 절대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도 이 앞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네. 원래는 2015년 한 여름쯤부터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유가가 급락을 하고 또 남유럽 위기도 있었고요.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해서 실제로 2015년 연말에 겨우 올리고 2016년에도 3번 인상한다고 했던 연준이 결국은 그해 연말에 트럼프 당선되고 겨우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도 지금 현재 정상화에 대한 의지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당겨지기도 했다가 특히나 자산 가격들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좀 이제 금융 안정, 불균형이 너무 심하잖아요. 자산 가격으로 쏠림 때문에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주문도 있지만 일정 부분 아니 이렇게 또 전염병이 확산되면 경제에 대한 안전판 역할의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좀 더 그 역할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때문에 금리도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이제 본인들만의 기준이 또 존재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금통위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을 그 전에 먼저 좀 시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도 네. 지금 고민이 되게 큽니다. 사실은 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 그러니까 현 이주열 총재가 이전 연임까지 해서 8년 거의 재임 기간 동안 이렇게 확실하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적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의사를 표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6월에 하는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안정 관련 보고회 때도 총재가 연내 금리 올릴 거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시그널을 줬는데 7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명 이상 여기서 급진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시점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했는데 7월 금통위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 그 목요일에 있었는데 그날 또 이주열 총재는 강력하게 요즘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참고해서 하겠지만 현재 꼭 꼬집어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라든지
이게 아까 얘기드렸던 금융 불균형 쪽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해 4% 성장과 내년 3% 성장. 비교적 성장률이 우리나라 한 2% 중반 정도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적정하게 보는 균형 성장률 보는데 그 이상을 찍을 때 그 숫자가 나올 때 그래도 금리 인상의 버퍼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금융 안정. 너무 그쪽으로 돈을 좀 많이 쏠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총재가 했던 말이 경제 주체들의 투기 성향이 좀 많이 좀 증대되는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연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대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아무리 이 전염병에 대한 그 여파를 봐야 되겠지만 금리 그 완화 정도 지금 낮춰놓은 금리 정도에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0.5거든요. 네. 그 부분의 조정은 위쪽이겠죠. 그걸 검토하겠다고 해서 연내 저희가 봤을 때는 한번 이주열 총재가 내년 3월까지 임기인데요. 그때까지 50bp에서 현 기준금리 0.5에서 1%까지는 인상이 현재는 뭐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이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각 국가마다의 사정인데 뉴질랜드 혹시 최근 뉴스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하던 거를 예상보다 빨리 중단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당장 뉴질랜드도 8월 달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재 뉴질랜드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라가느냐? 전년 대비 30%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금 거의 18, 1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택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의 압력이 높은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또 우리랑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통화정책이 또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런 측면의 금융 안정, 너무 과도하게 낮은 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결국에는 과도한 유동성을 좀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게 뭐 금융시장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동안 사실은 또 좀 과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여건이 될 때 경제 숫자가 나올 때 좀 어느 정도 또 너무 그동안 수도꼭지를 콱 풀어놨었죠. 좀 잠그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실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리포트 서두에서도 최근에 금리와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계시다고 좀 쓰셨던데 네, 네.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 지금 1.17%까지 간밤에 내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하락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네. 불과 이제 한 분기 조금 더 전이죠. 그 3월 FOMC 직전까지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1.7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체적인 미국의 그 정책의 권력을 다 쥐게 되면서 그러면서 재정을 막대하게 쓴다고 해서 그때는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0.9%에서 1.8%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한 분기 동안. 그러면서 경기 좋아지고 또 심지어는 일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까지 녹였는데 한 분기 뒤에 지금 현재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1.2%도 지금 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이 부분은 1분기에 미국 금리가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반작용. 그래서 최근까지 설명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올해 미국이 재정을 많이 쓰면서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모든 제품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그 많아지는 그 공급량의 이자 수익을 더 요구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는 균형 재정도 확보한다고 하고요. 증세 얘기도 나오면서 수급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미국 채권 시장의 공급에 대한 우려도 떨어져서 거기까지는 금리가 빠지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의 200일선이 대략 1.25. 그러니까 대략 장기적인 추세선이죠. 그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건 추세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략 1.7에서 한 1.45 밑에 언저리 그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이나 1분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잖아요. 그런 부담을 떨어주면서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게 나쁘지 않게 해석됐는데 최근에는 이거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경기 모멘텀도 정점을 치고 지나가면서 이제 경기 정점론과 맞물리면서 금리가 자꾸 빠지는 거는 오히려 경기의 부담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 체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구인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면은 3분기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기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있지만 영국은 자유의 날까지 선언하면서 이제 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한국은행도 사실은 아까 금리 정상화 기대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학습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그동안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경제 봉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를 얘기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미국 금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1.2%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겨우 지금 0.25 기준금리를 100bp밖에도 못 올려? 우리나라도 지금 한 3차례 정도 인상을 얘기하는데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겨우 100bp까지밖에 인상을 못할까? 그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정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원래 기존의 많은 아이비들이 연내 2%를 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승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금리가 또 주식시장에 주는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는 스위스팟이라고 볼 수 있는 1% 중반까지는 미국 금리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자산 측면에서 최근에 금리가 하락한 게 경기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 일부에서는 이제 주식 조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최근에 글로벌 아이비들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강세장에서 일반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 되는 지수의 조정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입니다. 그 조정도 가슴이 아프지만 내년까지 큰 틀의 경기 회복 기조라고 하면 통화정책이 오히려 조금 이연되면서 장기 금리가 좀 빠진 부분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는 하반기에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9월 FOMC 이후로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기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정상화 기대를 얘기하려면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실업률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또 통제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미국 10년 금리 대략 1%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 그 정도는 나와야 올해 하반기에 위험 자산들이 무탈하게 갈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7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8월 초까지도 미국의 10년 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1.1% 내외를 간다. 이건 통화정책 기대 자체가 훼손되면 진짜 경기 우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인 요인의 쏠림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미국 금리가 추세적인 하락 기조로 전환됐고 위험 자산들, 특히나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될 시점으로 들어왔느냐.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반등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단기간적으로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주요국들의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의 동력 내년까지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뭐 시장에 참여를 해도 되는 건지 그 안에서는 어떤 이제 시장 전략이 좀 도움이 되는지 들어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방금 이제 금리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나 그 기대치를 반영해서 1.2% 언더는 경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좀 체력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뭐 절대적인 저금리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기반의 경기 모멘텀이 더 좋아져서 올해 1분기에 유행했던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의 시세 쪽으로 가는 가능성은 오히려 3분기 미국 금리 반등할 때 무게 중심을 좀 더 그쪽에서 줄이는 방향.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테크주들 전체적으로 기술 성장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지금 경기 모멘텀이 분명히 약화되는 거는 현실이고 내년까지 유동성 여건이 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주식 그렇게 실적 위주의 힘 있는 주식을 쫓기보다는 꿈과 성장으로 다시 성장성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 쪽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또 다시 수익률 높이고 그리고 주식은 쫓아가는 장세보다는요. 지금처럼 조정받는 국면에서 싸게 사는 매입 전략, 인덱스 파도 타기 쪽에서 이렇게 빠질 때 한 5% 내외 정도 조정일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하반기에 좀 더 유리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몰입을 해서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